서울에서 산후도우미로 18년 동안 일했습니다. 헤어질 때 고용주께서 제 손에 꾸러미 하나를 쥐어주셨어요. 고향에 돌아와 풀어보니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저는 박계란, 올해 56살입니다. 서울에서 산후도우미로 꼭 18년을 일했어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 고용주 댁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이었죠. 짐을 다 정리하고 나면 18년 동안 악착같이 살아온 이 도시를 완전히 떠나 고향인 경상북도 어느 시골 마을로 돌아가 노년을 보낼 참이었어요. 고용주 이서연 씨는 거실, 문가에 서서 제가 마지막 짐을 여행용 가방에 넣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이서연 씨는 올해 47살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웠어요. 저는 1년 전 이 댁에 와서 출산한 이서연 씨와 그의 어린 손자를 돌봤죠. 계란 언니, 정말 가시는 게 아쉬워요. 이서연 씨가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언니 덕분에 저와 아기가 이렇게 잘 지냈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컵을 받아들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서연 씨,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서연 씨는 마음씨가 좋고 아기는 또 얼마나 순한데요. 이서연 씨의 가족과 함께 지내는 동안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한 18년 동안 저는 온갖 종류의 고용주를 만났어요. 이서연 씨, 가족은 가장 인정 많고 사려 깊은 분들이었죠. 이서연 씨, 가족은 가장 인정 많고 사려 깊음 많고 평소 맛있는 음식을 하면 늘 제 몫을 따로 챙겨주셨고 제가 아플 때는 이서연 씨가 직접 저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고 약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제가 산후도우미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건 손발이 빠르고 세심하며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산모를 돌보든 신생아를 간호하든 저만의 노하우가 있었죠. 아기 트림시키기, 보조식품 조절, 수면 패턴 맞추기 등 무엇이든 빠르고 능숙하게 해냈어요. 산모를 위해 만든 산후조리 음식도 영양 균형이 잘 맞고 맛이 담백해서 고용주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죠. 18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고용주와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고 많은 고용주들이 저를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기도 했어요. 짐 정리를 마치고 여행용 가방을 끌고 문가로 나섰어요. 이서연 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이서연 씨가 갑자기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더니 붉은 비단으로 쌓인 꾸러미 하나를 들고 나와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꾸러미는 묵직했고 품에 안으니 제법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계란 언니, 이건 제 작은 마음이에요. 꼭 받아주셔야 해요. 이서연 씨가 제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가 서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돈 쓸 일이 많을 거예요. 이건 언니가 먼저 가지고 계세요. 기차에 타서 풀어보세요. 저는 황급히 꾸러미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이서연 씨, 이건 안 돼요. 평소에도 저를 너무 잘 대해주셨고 월급도 충분히 많이 주셨는데요. 더 이상 이서연 씨의 것을 받을 수 없어요. 계란 언니, 사양하지 마세요. 이서연 씨가 꾸러미를 다시 제 품에 안겨주며 말했어요. 이건 비싼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제 작은 성이니까 언니가 받지 않으면 저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다시 거절하려는데 이서연 씨의 딸이 어린 손자를 안고 다가와 말했어요. 계란 이모, 그냥 받으세요. 엄마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이모가 돌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시예요. 나중에 고향 가시면 꼭 저희랑 연락하고 지내세요. 두 모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제가 더 이상 거절하면 너무 쌀쌀맞게 보일 것 같았죠. 저는 꾸러미를 안고 눈가가 촉촉해져서 말했어요.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요. 이서연 씨,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두 분도 앞으로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아기도 잘 돌봐주세요. 이서연 씨,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한 후 저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꾸러미를 안고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을 나섰어요.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번화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죠. 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를 보며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어요. 18년의 청춘이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대전으로 향하는 고속철에 앉아 저는 꾸러미를 무릎 위에 놓고 살짝 만져보았어요. 꾸러미는 꽤 무거웠는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죠. 서울의 특산물일까? 아니면 값비싼 장신구일까? 궁금증이 가득했지만 이서연 씨가 기차에 타서 풀어보라고 한 말이 생각나서 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과 친척들을 만날 생각에 제 마음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18년 전 병든 남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그리고 어린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저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홀로 서울로 올라와 악착같이 일했어요. 이제 남편의 병은 진작에 나았고 아들도 장성하여 가정을 꾸렸으니 드디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대전에서 고향으로 가는 기차는 14시간을 가야 했어요. 저는 자리를 잡고 앉아 여행용 가방을 좌석 밑에 밀어 넣었어요. 품에 안은 꾸러미는 여전히 꼭 껴안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망가질까봐 걱정되었죠.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밖 풍경이 조금씩 뒤로 물러났어요. 서울의 번화함은 점점 멀어졌고 제 생각도 18년 전으로 되돌아갔어요. 그해 저는 38살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위암 초기 진단을 받고 급히 수술이 필요했어요. 집에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는데 수술 한 번에 모든 돈을 다 쓰고 친척들에게도 적지 않은 빚을 지게 되었죠. 게다가 그때 아들은 막 중학생이 되어도니 많이 들어갈 때였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허약한 남편과 철없고 어린 아들을 보며 저는 밤새 잠 못 이루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같은 마을에서 서울로 가정부 일을 하러 갔던 김혜진 언니가 고향에 들렀어요. 언니는 저의 어려움을 듣고 서울의 산후도우미 월급이 높다고 말했어요.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손발이 빠르면 한 달에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남편 치료비와 아들 학비에 충분할 거라고 했죠. 김혜진 언니는 고용주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먼저 가서 시도해보라고 권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승낙했어요. 고향을 떠나면 힘들다는 것을 알았고 서울의 생활 리듬이 빠르고 규칙이 많다는 것도 알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떠나던 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밖에서 몸조심하고 집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빨리 돌아오라고 말했죠. 저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그들과 작별하고 서울로 가는 길을 나섰어요. 서울에 막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 사투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고 고용주와 소통하려면 손짓 발짓을 해야 했죠. 식사도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서울 사람들은 담백하게 먹고 차 마시는 것을 좋아했는데 밥과 진한 반찬에 익숙한 경상도 사람인 저는 오랫동안 배고픔을 느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향수병이었죠. 밤에 퇴근하고 고용주 댁에서 마련해준 작은 방에 돌아와 창밖에 네온 사인을 보면 집에 남편과 아들이 그리워져 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저의 첫 번째 고용주 댁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아이가 둘 있었고 산모는 몸이 많이 약했죠. 저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산모 아침 식사와 산후조리 음식을 준비하고 신생아를 돌보고 큰아이 옷을 입히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느라 하루 종일 바빴어요. 거의 쉴 틈이 없었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는 벽에 기대어 몇 분 쉬었다가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다행히 저는 손발이 빠르고 일을 꼼꼼하게 해서 산모와 아이들을 모두 잘 돌봤어요. 고용주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월급을 올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종종 맛있는 음식도 사다 주었죠. 점차 저는 간단한 서울 사투리도 조금씩 배우게 되어 고용주와 소통하기도 훨씬 편해졌어요.
나중에 이 고용주의 소개로 몇 군데 고용주를 더 거치면서 저희 평판은 점점 더 좋아졌어요. 이 18년 동안 저는 거의 1년에 한 번씩만 집에 돌아갔고 매번 며칠만 머물렀어요. 남편의 병은 서서히 나았고 아들도 대학에 합격하고 가정을 꾸렸죠. 매번 전화할 때마다 그들은 집안일이 모두 잘 돌아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들이 분명 많은 고생을 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홀로 집안의 농사일을 책임지고 노인들을 돌봐야 했고 아들은 어릴 때부터 철이 들어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그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차 안의 승객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큰 보따리를 짊어진 농부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부부들, 그리고 저처럼 고향으로 돌아가 노년을 보내려는 노인들도 있었죠. 모두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젊은 아가씨가 제가 꾸러미를 계속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한 듯 물었어요. 아줌마, 품에 안고 계신 게 뭐예요? 그렇게 무거워 보여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고용주가 헤어질 때 준 선물인데 기차에 타서 뜯어보라고 했어. 아가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분명 아주 귀한 선물일 거예요. 아줌마가 밖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셨으니 고용주께서 분명 아줌마를 아주 좋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요. 18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온 가족을 부양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품에 안은 꾸러미를 내려다보며 다시 이서연 씨를 생각했어요. 이서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었죠.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났을 때 이서연 씨는 특별히 저에게 휴가를 주고 직접 생강차를 끓여주며 쉬라고 했어요. 또 한 번은 딸이 아이 양육 문제로 이서연 씨와 갈등을 겪었는데 제가 중간에서 조율해서 모녀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도 했죠. 생각하면 할수록 이서연 씨가 대체 무슨 선물을 주었을지 궁금했어요. 꾸러미가 이렇게 무거운데 혹시 전복이나 해삼 같은 서울 특산물이 많이 들어있을까? 아니면 새우 몇 벌을 사주었을까? 꾸러미를 살짝 흔들어 보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깨지기 쉬운 물건은 아닌 것 같았어요. 기차가 8시간 넘게 달려서 큰 역에 도착했고 많은 승객들이 내렸어요. 기차 안이 꽤 조용해졌고 저도 좀 피곤해졌어요. 꾸러미를 옆좌석에 놓고 외투로 덮은 다음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쉬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고향집 마당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마당에서 채소를 가꾸고 아들은 손자를 데리고 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기차 방송에서 정차 안내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급히 옆에 있던 꾸러미를 확인했어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짐을 챙겨 사람들을 따라 기차에서 내렸어요. 기차역을 나서자마자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아들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손에 들인 여행용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며느리도 다가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 오시는 길 고생 많으셨어요? 집에 가요. 눈앞에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고생은 무슨. 고생은 너희들을 보니 고생한 것도 아니지. 저는 품에 안은 꾸러미를 더 꼭 껴안았어요. 집에 도착하면 이서연 씨가 대체 무슨 귀한 선물을 주었는지 빨리 풀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들은 몇 년 동안 단 봉고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며느리는 조수석에 앉았고 저는 꾸러미를 안고 뒷좌석에 앉았죠. 가는 내내 아들은 서울 생활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제 몸은 괜찮은지 물었어요. 며느리는 가끔씩 기어들어 집안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죠. 저는 대답하면서도 자꾸만 품에 안은 꾸러미에 시선이 갔어요.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차가 1시간 넘게 달려 드디어 고향 마을에 도착했어요. 멀리서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남편은 제가 떠날 때보다 훨씬 늙어 있었고 머리도 거의 희끗희끗해졌으며 등도 살짝 굽어 있었죠. 차를 보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차가 멈추자마자 저는 서둘러 문을 열고 내렸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위아래로 훑어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왔으면 됐어. 내가 왔어요. 당신 고생 많았죠. 남편을 보니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18년 동안 남편 혼자 이 집을 지탱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 짐을 차에서 내렸고 온 가족이 웃고 떠들며 집으로 향했어요. 마을 이웃들은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모두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서울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에 도착해 익숙한 마당으로 들어서니 마당에는 남편이 가꾼 온갖 채소들이 보였어요. 제가 떠나기 전 심었던 담벼랑 모퉁이의 감나무는 이제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며느리는 제 짐을 방으로 옮겨주었고 남편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오는 길 힘들었을 텐데 먼저 좀 쉬어. 내가 밥 차려줄게. 밥은 급할 거 없어요. 먼저 고용주가 준 선물을 풀어봐야겠어요. 저는 말하고는 꾸러미를 안고 마당의 돌산 옆에 앉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이서연 씨가 대체 무슨 선물을 주었을지 궁금해서 주위에 모여들었죠. 저는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돌상 위에 놓았어요. 붉은 비단은 꼼꼼하게 쌓여 있었고 붉은 끈으로 나비매듭이 묶여 있었죠. 조심스럽게 끈을 풀고 비단을 열어보니 안에는 검은색 가죽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이 가죽 상자는 아주 정교해 보였고 무게감도 상당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가죽 상자에 담겨 있네요. 아들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나도 몰라. 열어보면 알겠지. 저는 말하고는 천천히 가죽 상자의 잠금쇠를 열었어요. 가죽 상자가 열리는 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붉은 벨벳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새 지폐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돈이.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외쳤어요. 아들도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남편도 다가와 가죽 상자 안에 돈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 뭉치를 하나 집어 세어봤어요. 한 뭉치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가죽 상자 안에는 모두 20뭉치가 있었으니 2억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셈이었죠. 평생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본 적이 없었어요. 손에 든 돈이 묵직하게 느껴졌고 심장도 빠르게 뛰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대체 왜?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놀랍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했죠. 이서연 씨가 대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었을까? 이건 너무 많잖아.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가죽 상자 안을 계속 뒤져 다른 물건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과연 현금 아래에서 가지런히 접힌 서류 한 장과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펼쳐보니 놀랍게도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어요. 계약서에 갑은 이서연 씨, 을은 저 박계란이었죠. 계약 내용에는 이서연 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서울 마포구의 사용역 제곱미터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저에게 증여하고 관련 공증 절차까지 마쳤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손에 든 계약서를 떨어뜨릴 뻔했죠. 그 자리에 서서 온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고 제 눈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이서연 씨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나에게 증여하겠다고? 이거 꿈 아니야? 엄마, 왜 그러세요? 그게 뭐예요? 아들이 제 모습을 보고 급히 물었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옆에 있던 편지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뜯었어요. 편지는 이서연 씨가 직접 쓴 것으로 글씨체가 단정하고 깔끔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계란 언니,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언니는 이미 고향에 돌아가셨겠죠. 이 2억만 원 현금은 언니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 작은 아파트는 제가 진심으로 언니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이고요. 언니는 많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저의 진심 어린 감사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언니는 저와 아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도와주고 이끌어주셨어요. 지난번 제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언니가 즉시 발견해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고 병원에서도 저를 돌봐주며 물을 떠다주고 약을 먹여주셨죠. 그리고 저와 딸이 육아관 차이로 갈등을 겪었을 때도 언니가 인내심 있게 조율해서 저희 모녀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도 했어요. 언니는 마치 저희 친언니 같았어요. 저에게 많은 따뜻함을 주셨죠. 언니가 서울에서 18년 동안 고생해 주셨죠. 언니가 직접 사셔도 되고 세를 놓아 월세를 받으셔도 언니 수입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의 이 작은 성의를 받아주시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서울에 오셔서 저와 아기를 보러 오세요. 편지를 다 읽자마자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서연 씨가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정성껏 보답하려 한 것이었군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서연 씨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다니요. 엄마,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왜 우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아들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서연 씨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나에게 증여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이 2억만 원 현금도 노후 자금으로 준 거래. 아들은 편지를 받아들고 빠르게 읽어 내려갔어요. 다 읽은 후 그도 멍하니 서서 말했어요. 이건 너무 믿을 수 없어요. 이서연 씨가 어떻게 엄마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줄 수 있어요? 남편도 다가와 저와 아들의 말을 듣고는 말했어요. 계란, 이 선물은 너무 귀한 거야. 우리가 받을 수 없어. 이서연 씨에게 전화해서 돌려주는 게 좋겠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서연 씨는 진심으로 나에게 주고 싶어 했어. 편지에 아주 분명하게 쓰여 있어. 내가 돌려주면 이서연 씨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거야. 게다가 이것은 내가 18년 동안 힘들게 노력한 것에 대한 인정이기도 해. 말로는 이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들고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계약서에 적힌 정보가 모두 사실이고 서명과 도장도 모두 찍혀 있음을 확인했죠. 또 가죽 상자 안에 2억만 원 현금을 보며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어요. 감동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믿을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계약서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현금을 다시 가죽 상자에 넣어 잠갔어요. 눈앞의 가족들을 보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이서연 씨의 진심이야. 우리가 받아들이자. 앞으로 우리 삶은 더 나아질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남편도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받으면 받지. 이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약간 불안했지만 이 선물은 이서연 씨가 저의 지난 세월의 노력에 대해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가죽 상자를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고 가서 옷장 안에 넣어두었어요. 가죽 상자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앞으로는 꼭 열심히 살아서 이서연 씨의 진심을 저버리지 않겠다고요. 동시에 며칠 후에 이서연 씨에게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다고요. 가죽 상자를 정리하고 나니 제 마음이 좀 더 편안해졌어요. 남편은 이미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고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고 있었죠. 마당에는 저와 아들만 남았어요. 아들은 제 맞은편 돌 의자에 앉아 여전히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서연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서울 아파트 한 채에 2억만 원 현금이라니 이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서연 씨는 고생 많은 사람이지만 마음씨도 착한 사람이야.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딸을 키우느라 서울에서 고생 많았지. 나도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크게 보답할 줄은 몰랐네. 말하면서 저는 이서연 씨 댁에서 일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이서연 씨가 쓰러져 제가 병원으로 데려갔던 장면, 그리고 이서연 씨와 딸이 갈등을 겪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것은 제가 이서연 씨 댁에서 일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막 부엌으로 들어섰는데 거실에서 콩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급히 달려가 보니 이서연 씨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바랬으며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저는 그때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곧 침착해졌어요. 이때는 당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먼저 119에 전화하고 이서연 씨 딸에게도 전화했어요. 이서연 씨 딸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죠. 전화를 받고는 급히 집으로 달려왔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전에 배웠던 응급처치 지식에 따라 이서연 씨의 몸을 조심스럽게 똑바로 눕히고 옷깃을 풀어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었어요. 이서연 씨에게 계속 말을 걸고 이름을 부르며 버텨주기를 바랐죠. 이서연 씨 딸이 돌아와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을 위로하면서 이미 119에 전화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구급차가 곧 도착할 거라고 말해주었죠. 구급차가 곧 도착해서 이서연 씨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의사는 이서연 씨가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다행히 제때 병원으로 이송되어 위험을 넘겼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이서연 씨가 평소 스트레스가 심하고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서 심장병이 발병한 것 같다고도 했죠. 그 후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어요.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만들어 병원에 가져가 이서연 씨 몸을 닦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마사지를 해주었죠.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이서연 씨의 어린 손자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했어요. 이서연 씨 딸은 회사에 다녀야 했어요. 기름지고 매운 음식은 먹을 수 없었기에 저는 매일 다양한 잠시 와서 돌볼 수 있었고 대부분의 간호에 입원해 있죠. 이서연 씨는 반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죠. 이서연 씨가 아파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울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이서연 씨의 기분을 풀어주었어요. 점차 이서연 몸은 점점 더 좋아졌고 기분도 많이 밝아졌죠. 퇴원하던 날 이서연 씨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계란 언니, 이번엔 정말 고마워요. 언니는 저희 은인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서연 씨, 너무 과분한 말씀이시네요. 저는 이서연 씨의 산후도우미니까 이서연 씨를 돌보는 것은 저의 직책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냈으니 벌써 한 가족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서연 씨를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또 한 번은 이서연 씨와 딸이 육아관 차이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이서연 씨는 아기를 단단히 싸매고 너무 일찍 이유식을 시작하는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반면 딸은 과학적인 육아를 해야 하고 아기가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야 하며 아기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이유식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녀는 이 문제로 며칠 동안 싸웠고 매번 얼굴이 붉어지도록 다투었죠. 어느 날 두 사람은 다시 아기 이유식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서연 씨는 화가 나서 울었고 딸은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나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급히 이서연 씨 옆으로 가서 위로하며 말했어요. 이서연 씨,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가씨도 아기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아가씨는 젊고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니 과학적인 육아법도 분명 장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서연 씨의 생각도, 아기를 이서연 씨의 생각도 그저 육아관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서연 씨, 딸을 찾아가 말했어요. 아가씨, 이서연 씨와 너무 다투지 마세요. 이서연 씨는 연세도 있으시고 생각도 비교적 전통적이시라 새로운 육아관을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가씨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고 과학적인 육아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이서연 씨도 아기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거니 아기가 서운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저의 중재 덕분에 이서연 씨 딸은 먼저 이서연 씨에게 사과했고 이서연 씨도 딸을 용서해 주었죠. 나중에는 제가 과학적인 육아에 대한 자료를 찾아 이서연 씨에게 들려주기도 했어요. 점차 이서연 씨도 과학적인 육아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모녀는 다시는 아기 돌보는 문제로 다투지 않게 되었어요. 아들은 제가 말한 이 일들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어쩐지 이서연 씨가 그렇게 감사해야 할 만하네요. 엄마는 이서연 씨와 아기를 돌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갈등까지 해결해 주셨으니 정말 편지에 쓰여 있던 대로 친언니 같으시네요. 그래, 나도 그저 그들을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야. 저는 말했어요. 그때 남편과 며느리가 이미 밥상을 차려 돌상 위에 놓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나물무침, 그리고 따뜻한 닭곰탕이 있었죠. 남편이 말했어요. 계란, 그만 이야기하고 어서 밥 먹자. 이거 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라. 내가 특별히 만들어줬어. 저는 젓가락을 들어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익숙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마음이 따뜻해졌죠. 온 가족이 돌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식사를 하는 이 따뜻한 느낌은 제가 서울에서 18년 동안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는 설거지를 했고 저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휴대폰을 꺼내 이서연 씨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며칠 후에 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지금 이서연 씨는 아기를 돌보고 있을 테니 전화 받기 불편할 수도 있고 게다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생각하지 못했으니 천마디 만마디 말로도 제 감사하는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마당의 감나무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서연 씨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고요. 앞으로는 꼭 이서연 씨와 자주 연락하고 시간 될 때 서울에 다시 가서 이서연 씨와 아기를 보러 가야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 기쁨과 감사함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바로 다음 날 문제가 찾아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가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마을 어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친척 몇 명이 우리 집 문 앞에 모여 있었죠. 저의 먼 조카 박지훈과 몇몇 당숙모들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죠. 박지훈이 가장 앞장서서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모 오셨어요. 서울에서 큰돈 버셨다면서요? 고용주가 귀한 선물도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덜컥했고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이 친척들이 평소에도 남의 사생활을 캐묻기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제가 좋은 일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명 구경하러 온 것이었을 거예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무슨 큰돈을 벌어. 그냥 힘든 일 좀 했을 뿐이야. 고용주가 선물 좀 주긴 했는데 그렇게 귀한 물건은 아니야. 박지은은 눈을 굴리며 웃으면서 마당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고모, 겸손해하지 마세요. 마을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고용주가 고모에게 현금 2억만 원이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줬다고요. 이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고모, 이제 부자 되셨으니 우리 같은 친척들을 잊으시면 안 되죠. 그의 말이 나오자 다른 당숙,
당숙모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당숙모 한 분이 말했어요. 계란아, 지훈이 말이 사실이야?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데 한 채에 몇 척은 하지 않겠어? 네 운도 정말 좋다. 맞아. 계란아, 서울에서 산후도우미로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으니 분명 돈도 많이 모았을 거야. 이제 또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받았으니 앞으로는 편안하게 살겠네. 다른 당숙도 말했어요. 제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 정보를 캐러 온 것이었죠.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다 헛소문이야. 그렇게 과장된 일이 어디 있어. 고용주가 돈이랑 물건을 좀 준 건 맞지만 다 그분의 작은 성의일 뿐이야. 그렇게 귀한 건 아니라고. 고모, 우리를 속이지 마세요. 박지훈이 제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제가 고모 아들에게 들었어요. 고모가 가죽 상자를 가져왔는데 안에 현금이 가득하고 부동산 계약서도 있었다고요. 고모, 이제 부자 되셨다고 우리 같은 친척들을 잊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제야 저는 아들이 이를 발설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분명 어제 너무 흥분해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흘린 것이고 그 결과 이 친척들에게까지 알려진 것이었겠죠. 저는 막 집에서 나온 아들을 노려보았고 아들은 자신이 사고를 쳤다는 것을 알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집에서 나와 문 앞에 이렇게 많은 친척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당숙모 한 분이 말했어요. 그냥 계란이가 돌아왔다고 해서 보러 온 거예요. 계란아, 이렇게 많은 돈이랑 아파트까지 얻었으니 지훈이에게 사업 자금 좀 빌려주는 게 어때? 지훈이가 요즘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과연 그들은 돈을 빌리러 온 것이었어요. 박지훈이라는 사람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며 늘 큰 돈을 벌고기만 했죠. 전에 몇 번 사업을 했지만 모두 망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 돈은 빌려줄 수 없어. 이건 고용주가 나에게 준 노후 자금이야. 나는 이걸로 노후를 보내야 해. 게다가 사업은 위험이 따르잖아. 나는 내 돈을 함부로 빌려줄 수 없어. 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목소리도 약간 불쾌하게 변했어요. 고모는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겨우 돈 좀 빌려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사업 성공하면 분명 갚을게요. 고모는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저에게 2억만 원 빌려주는 건 고모에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아, 계란아. 다 한 가족인데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지. 다른 당숙도 거들며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화가 나서 말했어요. 이건 인색하고 안 인색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 돈은 나의 노후 자금이라 건드릴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너에게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네가 전에 했던 사업 중에 망하지 않은 게 어디 있었어? 내 돈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박지훈은 제 말에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어요. 그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고모는 주제넘게 굴지 마세요. 겨우 행제 좀 했다고 그렇게 우쭐거릴 게 뭐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 고용주가 분명 고모를 속인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공짜로 아파트 한 채에 2억만 원 현금을 주겠어요? 혹시 그 아파트가 흉물 아파트거나 그 돈이 위조지폐일 수도 있죠. 그의 말이 나오자 다른 친척들도 옹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당숙모 한 분이 말했어요. 맞아, 계란아.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 그 고용주가 혹시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너에게 무슨 빚이라도 떠넘기려는 거 아니겠어? 나도 좀 미심쩍어. 다른 당숙이 말했어요. 서울 쪽 사람들은 다 영악해. 어떻게 공짜로 그렇게 귀한 선물을 주겠어? 계란아, 너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들의 말을 듣자 제 마음도 약간 불안해졌어요. 이서연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지만 그들의 말에 저도 약간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설마 이서연 씨에게 정말 무슨 목적이 있었던 걸까? 아들이 이때 나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고용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속일 수 있겠어요? 그 부동산 계약서와 현금은 모두 진짜예요. 네가 어떻게 진짜인지 알아? 박지훈이 말했어요. 네가 서울에 가본 적도 없고 그 아파트도 본 적이 없잖아. 혹시 계약서가 위조된 거면 어떡해? 내가 보기엔 너희들은 사기당한 건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아들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고 박지훈과 다투려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저는 박지훈 같은 사람과 다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남편도 말했어요. 우리 집 일은 당신들이 신경 쓸 필요 없어. 당신들 할 일 없으면 어서 가봐. 박지훈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오히려 가라고 하자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가면 가죠. 내가 보기엔 당신들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그때 가서 사기당했다고 우리 찾아오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그는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다른 친척들도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알고는 따라 나섰죠. 친척들이 가고 나자마다는 드디어 조용해졌어요. 저는 돌 의자에 앉아 마음이 착잡했어요. 원래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죠. 아들이 제 옆으로 다가와 죄송한 듯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이 일을 발설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그들에게 시달리게 하다니.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 네 잘못도 아니야. 이 친척들은 원래 남의 사생활을 캐묻기 좋아하잖아. 네가 말하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알게 되었을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계란, 내가 보기엔 박지훈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 이서연 씨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에게 그렇게 귀한 선물을 줄 리가 있나? 혹시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도 말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서울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데 이서연 씨가 어떻게 쉽게 엄마에게 줄 수 있겠어요? 엄마, 이서연 씨에게 전화해서 확실히 물어보는 게 어때요? 혹시 정말 사기극이면 우리가 빨리 대처해야죠. 그들의 말에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이서연 씨가 꾸러미를 줄 때의 모습을 떠올렸죠. 그때 이서연 씨는 분명 진심이었고 저를 속이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척들의 말도 제가 조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좋아. 지금 당장 이서연 씨에게 전화해서 확실히 물어볼게. 말을 마치고 저는 집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내 이서연 씨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걸었죠. 전화는 몇 번 울리더니 연결되었어요. 전화 저편에서 이서연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계란 언니 맞으세요? 이서연 씨 목소리를 듣자 제 마음의 긴장감이 조금 풀렸어요. 저는 말했어요. 이서연 씨, 저예요. 고향에 잘 도착했어요.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선물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계란 언니, 뭐려. 이서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좋아하시면 됐어요. 고향에 돌아가셨는데 집안일은 다 괜찮으세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저는 잠시 뜸을 들이며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이서연 씨,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이서연 씨가 주신 아파트와 돈이 너무 귀해서 제 마음이 좀 불안해요.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서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계란 언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언니에게 드린 이 선물들은 아무런 다른 목적도 없어요. 그저 지난 1년 동안 언니가 저를 돌봐주신 것에 대한 순수한 감사 마음뿐이에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정도의 물건은 언니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니는 그냥 편안하게 받으시면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서연 씨의 말을 듣자 제 마음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어요. 저는 말했어요. 이서연 씨, 고마워요. 제가 너무 많이 생각했나 봐요. 걱정 마세요. 이서연 씨의 선물을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럼 됐어요. 이서연 씨가 말했어요. 계란 언니, 고향에서 편안하게 생활 즐기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집 밖으로 나와 남편과 아들에게 이서연 씨의 말을 전했어요. 그들도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이서연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다 그 친척들이 헛소리를 퍼뜨려서 이간질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너무 많이 생각했어. 앞으로는 우리 잘 지내자. 그 친척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저는 박지훈이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부정한 돈을 벌었다는 둥, 이서연 씨의 증여가 사기극이고 제가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될 거라는 둥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원래 남의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니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박지훈의 헛소문은 점점 더 터무니없게 퍼져나갔고 나중에는 제가 서울에서 산후도우미가 아니라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 돈과 아파트가 모두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는 말이었죠. 이 말들은 칼날처럼 제 마음에 박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마을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문가에 들어서자마자 안에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슈퍼마켓 사장이 말했어요. 여러분, 박계란 씨가 서울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아무 이유 없이 아파트 한 채에 2억만 원 현금을 얻었다니 분명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거예요. 다른 마을 주민이 말했어요. 내가 보기엔 분명 제대로 된 일은 아닐 거예요. 서울이 그렇게 복잡한데 여자 혼자 거기서 18년 동안 지내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니 생각만 해도 이상해요. 맞아요. 박지을 씨도 그랬잖아요. 그 고용주가 박계란 씨를 속여서 빚을 떠안게 하려고 한다고요. 혹시 지금 벌써 빚더미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죠. 다른 사람도 거들며 말했어요. 저는 문가에 서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들과 따지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방에 틀어박혀 생각할수록 억울했어요. 서울에서 18년 동안 고생하며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산모와 아기들을 돌봤고 제 두 손으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했어요.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제가 어떻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남편은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방으로 들어와 위로하며 말했어요. 계란, 너무 마음에 두지 마. 그 사람들은 그냥 할 일 없어서 남의 발목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당당하게 살고 있으니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그들이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서울에서 18년 동안 고생한 제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모욕을 해야 하냐고요? 며느리도 말했어요.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소문들은 모두 박지훈이 퍼뜨린 거예요. 엄마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고의로 복수한 거죠. 우리는 그를 무시해요.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소문이 가져오는 영향은 점점 더 커졌어요. 전에 저와 사이가 좋았던 이웃 몇 명은 이제 저를 보면 피하기 시작했고 아들이 읍내에 볼일 보러 가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죠. 아들은 마음이 매우 불편해서 돌아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그냥 서울에 다시 가보는 게 어때요? 일을 확실히 밝혀서 마을 사람들도 입 다물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미 고향에 돌아왔으니 다시 서울로 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이를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이 소문들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저와 가족들도 계속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될 거예요. 남편도 말했어요. 계란, 내가 보기엔 아들 말이 맞아. 우리 서울에 한번 가보자. 첫째, 아파트와 돈 문제를 확실히 밝혀서 우리도 안심하고, 둘째, 그 소문들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모아서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하자. 저는 생각 끝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서울에 가자. 나는 사람들이 이서연 씨가 나를 속인 건지, 내가 무슨 불미스러운 짓을 한 건지 보게 할 거야. 서울에 가기로 결정한 후, 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이서연 씨가 준 부동산 증여 계약서와 증명 서류들을 모두 조심스럽게 정리해서 휴대용 가방에 넣어두었죠. 아들도 서울행 고속철표를 예약해 주었어요. 출발하기 전날 박지훈이 또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제가 짐을 꾸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고모, 어디 가세요? 혹시 사기당한 걸 알고 그 고용주에게 따지러 가는 건 아니겠죠?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요. 고모는 제 말을 안 듣더니 이제 와서 서울에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싸늘하게 그를 보며 말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는 상관없어.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 이번에 서울에 가는 건 이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야. 그때 가서 내가 네가 퍼뜨린 소문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할 거야. 박지우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어요. 진실을 밝힌다고요. 제가 보기엔 고모는 그저 자기기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 고용주가 정말 그렇게 착해서 고모에게 아파트와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고모는 후회하게 될 거예요. 말을 마치고 그는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서울에 가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반드시 저의 결백을 증명하고 박지훈이 헛소문을 퍼뜨린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다음 날 저와 아들은 함께 서울행 고속철에 몸을 씌웠어요. 고속철에 앉아 있으니 제 마음은 긴장되면서도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죠. 긴장된 것은 만약 이서연 씨의 증여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고, 기대된 것은 빨리 진실을 밝혀 제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몇 시간의 기차 여행 끝에 우리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고속철역을 나서 익숙한 거리와 사람들을 보니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어요. 이곳은 제가 18년 동안 고생하며 살았던 곳이고 저에게 너무나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었죠. 저는 이서연 씨가 알려준 주소대로 택시를 타고 이서연 씨 집으로 향했어요. 이서연 씨 집 아래층에 도착해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은 금방 열렸고 이서연 씨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계란 언니, 어떻게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이서연 씨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이서연 씨의 어린 손자가 놀고 있었는데 통통하고 귀여웠죠. 이서연 씨 딸도 집에 있었는데 저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서연 씨, 죄송해요. 폐를 끼쳤네요. 저는 약간 미안한 듯 말했어요. 이번에 제가 온 것은 이서연 씨께 확인할 일이 있어서요. 이서연 씨는 저의 불안한 기색을 알아채고 말했어요. 계란 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마을에 퍼진 소문들과 박지훈이 헛소문을 퍼뜨린 일들을 이서연 씨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이서연 씨, 제가 이서연 씨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 소문들이 너무 심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서연 씨께 확인하러 온 거예요. 이서연 씨가 저에게 주신 아파트와 돈이 정말 진짜인가요? 이서연 씨는 제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했어요. 이서연 씨는 말했어요. 계란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언니에게 드린 아파트와 돈은 모두 진짜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심하네요.
어떻게 언니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언니의 결백을 증명해 드릴게요. 말하면서 이서연 씨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이서연 씨는 말했어요. 김 변호사님, 지금 저희 집으로 좀 와주세요.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이서연 씨는 저에게 말했어요. 계란 언니, 제가 변호사님을 불러놨어요. 변호사님이 언니에게 아파트와 자금 상황을 확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가 자발적으로 언니에게 증여한 것이고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도 발급해 주실 거예요. 이 증명 서류들이 있으면 그 소문들은 자연히 사라질 거예요. 이서연 씨의 말을 듣자 제 마음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어요. 저는 감동하여 말했어요. 이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제 일 때문에 이서연 씨와 변호사님께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해요. 계란 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서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는 저의 은인이에요. 제가 언니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언니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어요? 저는 절대로 그들이 성공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서연 씨의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김 변호사님은 50살이 넘은 남성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보였죠. 이서연 씨는 그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아파트와 자금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서연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박계란 씨에게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해 드릴게요. 말을 마치고 그는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 바쁘게 움직이는 이서연 씨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이서연 씨처럼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이서연 씨가 아니었다면 이 소문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몰랐을 거예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어요. 이서연 씨가 문을 열자 문 밖에는 40살이 넘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하게 화장한 모습이었죠. 이서연 씨를 보자마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 문 안 왔어요. 이서연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민아, 네가 어떻게 왔어? 저는 이서연 씨가 이민아라는 이 여자를 별로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민아는 집 안으로 들어와 저와 아들을 보고 또 일하고 있는 김 변호사님을 보더니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어요. 그녀는 물었어요. 이모, 이분들은 누구세요? 이서연 씨가 말했어요. 이분은 박계란 언니야. 전에 우리 집 산후도우미였어. 이분은 언니의 아들이고 이분은 우리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이야. 이민아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며 눈에 적대감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 산후도우미시군요. 이모는 정말 착하시네요. 산후도우미를 집에 초대해서 손님으로 대접하다니 그녀의 말투에는 불신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민아가 불길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녀가 누구인지 왜 저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여자가 저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이민아의 말에 제 마음은 매우 불편했지만 이서연 씨 댁이었기에 저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어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서연 씨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민아, 계란 언니는 보통 산후도우미가 아니야. 언니는 나의 은인이야. 지난번 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계란 언니가 제때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이민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잠시 굳어졌지만 이내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어요. 이모,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산후도우미 한 분이 이모에게 이렇게 중요한 대접을 받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말하면서도 저와 김 변호사 사이를 끊임없이 훑어보았는데 분명
우리의 존재를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서연 씨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저에게 돌아서서 말했어요. 계란 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민아는 저의 먼 친척인데 평소에는 왕래가 거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서연 씨,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민아는 끈질겼어요. 그녀는 김 변호사 옆으로 가서 물었어요. 김 변호사님, 여기서 뭘 그렇게 바쁘세요? 혹시 이모께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들고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어요. 이민아 씨, 저는 이서연 씨의 증여 관련 업무를 처리 중입니다. 사적인 일이라 이민아 씨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민아의 얼굴색이 살짝 변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증여 업무요? 이모, 뭘 누구에게 증여하려는 거예요?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말 속의 의미는 말할 필요도 없었죠. 이서연 씨의 얼굴색이 어두워지며 말했어요. 이민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할 일 없으면 먼저 돌아가 봐. 이민아는 이서연 씨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쫓아낼 줄은 예상하지 못해 얼굴이 좀 굳어졌어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 그냥 이모랑 아기를 보러 온 거예요. 바쁘시다면 방해하지 않을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저를 한 번 더 쳐다본 후에 돌아서서 나갔어요. 이민아가 나가자 거실 분위기가 그제야 좀 풀렸어요. 이서연 씨는 미안한 듯 말했어요. 계란 언니, 불성 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이민아라는 사람은 원래 저렇게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늘 제 것을 탐내요. 저는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서연 씨.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김 변호사님이 이때 말했어요. 이서연 씨, 박계란 씨, 제가 확인을 마쳤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그 아파트는 분명 이서연 씨 명의의 합법적인 재산입니다. 증여 계약서도 이미 공증을 마쳤으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 2억만 원 현금도 이서연 씨의 합법적인 수입원임이 명확합니다. 저는 지금 바로 박계란 씨에게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서연 씨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고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말을 마치고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출력된 증명 서류 몇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봤어요. 서류에는 아파트와 현금의 합법성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증여가 이서연 씨의 진정한 의지였고 어떠한 사기나 강요도 없었음이 명시되어 있었죠. 이 증명 서류들을 손에 들고 나니 제 마음속 마지막 의심마저 사라졌어요. 저는 감격하여 김 변호사님께 말했어요. 김 변호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다시 이서연 씨에게 돌아서서 말했어요. 이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증명 서류들이 있으니 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서연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계란 언니 뭘요?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언니가 서울에서 18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 소인배들이 언니의 명예를 더럽히게 할 수는 없죠. 아들도 감격하여 말했어요. 이서연 씨, 김 변호사님, 고마워요. 이 증명 서류들이 있으니 그 소문들은 자연히 사라질 거예요. 우리 엄마도 더 이상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요. 김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박계란 씨, 이 증명 서류들을 꼭 잘 보관하세요. 만약 나중에 또 누가 헛소문을 퍼뜨리면 이 서류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꼭 잘 보관할게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서연 씨는 저와 아들을 집에 머물러 점심 식사를 대접했어요. 점심 식사는 푸짐했고 이서연 씨는 제가 좋아하는 서울 특색 요리 몇 가지를 특별히 만들어 주었죠.
식사 중에 이서연 씨는 저에게 그 작은 아파트는 지금 비어 있으니 나중에 서울에 와서 살고 싶으면 바로 들어가서 살면 되고 살고 싶지 않으면 중개인에게 위탁해서 살을 놓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월세는 매달 1년형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저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될 거라고 했죠. 저는 감사하며 말했어요. 이서연 씨, 너무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네요. 제가 돌아가서 남편과 상의해보고 어떻게 청해요.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저와 아들은 작별 인사를 할 준비를 했어요. 이서연 씨는 우리를 아래층까지 배웅하며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계란 언니, 이 안에는 그 아파트 열쇠와 관련 소유권 증명 서류들이 들어있어요. 잘 보관하시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서울에 와서 저와 아기를 보러 오세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고 마음이 묵직했어요. 손에 든 열쇠와 서류 때문만이 아니라 이서연 씨의 깊은 정 때문이었죠. 저는 말했어요. 이서연 씨, 걱정 마세요. 꼭 자주 보러 올게요. 이서연 씨도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이서연 씨와 아기도 잘 돌보세요. 이서연 씨와 작별 인사를 한 후 저와 아들은 택시를 타고 고속철역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에 익숙한 거리를 보며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어요. 이번 서울 방문은 증여의 진실성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제 결백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받아 걱정을 덜었으니까요. 아들은 그 증명 서류들을 들고 기뻐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됐어요. 이 서류들을 가지고 마을에 돌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면 돼요. 그들이 또 어떻게 헛소문을 퍼뜨릴 수 있겠어요? 특히 박지우는 반드시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이번에 돌아가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진실을 알게 해서 내 결백을 증명할 거야. 박지훈이 헛소문을 퍼뜨려 내 명예를 더럽힌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박지훈이 전에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는 제 돈을 빌리려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헛소문을 퍼뜨려 저를 모욕하고 저와 가족들에게 많은 억울함을 주었으니까요. 이번에 돌아가면 반드시 그를 찾아가 따져 물어 사과하게 하고 마을에 퍼뜨린 모든 소문을 해명하게 할 거예요. 고속철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울의 풍경이 조금씩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손에 그 증명 서류들과 아파트 열쇠를 꼭 쥐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고 온몸이 훨씬 가벼워졌죠. 저는 마을에 돌아가면 이 증명 서류들을 마을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준비를 마쳤어요. 이 증명 서류들을 마쳤어요. 이 증명 서류들이 있으니 더 이상 그 소문들이 두렵지 않았죠. 그리고 박지훈을 찾아가 사과하게 하고 모든 소문을 해명하게 할 거예요. 만약 그가 거부한다면 저는 이 증명 서류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법망을 빠져나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가 자기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자 제 마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죠. 저를 모욕했던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고 저도 이서연 씨의 도움으로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남은 생을 보낼 거예요. 고속철이 도착하자 저와 아들은 바로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몇몇 마을 주민들이 큰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옹성거림이 뚝 그쳤고 모두 고개를 돌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죠. 저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아들을 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박지훈의 집 앞을 지날 때 마침 그가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가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보고는 눈이 번뜩였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며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고모, 서울에서 돌아오셨어요? 어때요? 사기당한 거 알아차렸어요?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요. 고모는 제 말을 안 듣더니 저는 걸음을 멈추고
싸늘하게 그를 보며 말했어요. 박지훈,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 내가 이번에 서울에서 돌아온 건 네가 퍼뜨린 그 소문들을 해명하기 위해서야. 말하면서 저는 서류 봉투에서 김 변호사님이 발급해준 증명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것은 이서연 씨가 나에게 아파트와 현금을 증여했다는 증명서류들이야. 모두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어떤 사기극도 없어. 박지훈이 다가와 서류를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누가 위조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고모 같은 산후도우미에게 누가 아파트 한 채에 2억만 원 현금을 주겠어요? 분명 고모가 무슨 부정한 수단을 썼을 거예요. 그의 말은 구경하던 많은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어요. 당숙모 한 분도 비집고 들어와 말했어요. 계란아, 지훈이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야. 서울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그냥 준다고 할 수 있겠어? 너는 계속 자기기만 하지 마. 맞아, 계란아. 정말 문제가 없다면 네가 왜 굳이 서울까지 달려갔겠어? 분명 찔리는 게 있는 거지. 다른 당숙도 거들며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저장해둔 아파트 소유권 증명사진과 이서연 씨와의 영상통화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러분 직접 보세요. 이것은 아파트 소유권 증명서인데 이서연 씨의 서명과 공증사무소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와 이서연 씨, 김 변호사님의 영상통화 기록인데 증여가 진정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모여들어 휴대폰 속 내용을 보더니 웅성거림이 점차 줄어들었어요. 박지훈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말했어요. 영상과 사진도 조작할 수 있어요. 누가 고모가 사람을 고용해서 이서율 씨를 사칭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보기엔 고모는 이 가짜 물건들로 사람들을 속여서 서울에서 나쁜 짓을 한 사실을 숨기려는 것뿐이에요. 바로 그때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앞에 갑자기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민아였어요. 그녀는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코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네가 박계란이구나. 역시 못 배운 시골 여자네. 감히 우리 이모 재산을 속여 빼앗으려 하다니.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민아가 마을까지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네가 어떻게 여기 왔어? 내가 이서연 씨 재산을 속여 빼앗았다고? 이서연 씨가 자발적으로 아파트와 돈을 나에게 증여한 거야. 합법적인 증명 서류도 있다고. 자발적으로 증여? 이민아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모는 마음씨가 착해서 분명 너에게 속은 거야. 너는 우리 이모의 돈과 아파트를 노리고 일부러 이모 앞에서 착한 척하며 동정심을 얻은 다음 이모를 속여 재산을 너에게 증여하게 한 거야. 우리 이모는 몸도 안 좋고 남을 쉽게 믿는 성격이라 분명 너에게 속았을 거야. 박지훈은 이민아가 자신을 옹호하는 것을 보고 즉시 기운을 얻어 말했어요. 거봐요. 제가 저 여자가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이서연 씨 친척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박계란, 어서 속여 빼앗은 돈과 아파트를 내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너를 잡아가게 할 거야. 이민아는 이어서 말했어요. 제가 이미 이모께 물어봤어요. 이모는 아파트와 돈을 당신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 증명 서류들은 모두 당신이 위조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 이모의 재산을 속여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모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이모와 이모 딸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제가 이번에 온 것은 당신의 진짜 얼굴을 밝히고 당신이 속여 빼앗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예요. 그녀의 말은 마을 주민들을 다시 한번 들끓게 했어요. 정말 사기꾼이었어? 너무 심하네. 서울까지 가서 사기를 쳤다니. 빨리 잡아서 경찰서로 보내. 마을 주민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밀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급히 제 앞에 나서서 막아서며 말했어요. 여러분, 저 여자 말 듣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아무도 속이지 않았어요. 이 증명 서류들은 모두 진짜예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있어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민아를 보며 말했어요.
이민아, 네가 내가 이서연 씨 재산을 속여 빼앗고 물건을 훔치고 이서연 씨와 이서연 씨 딸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말했는데 증거 있어? 증거 없으면 여기서 함부로 말하지 마. 증거요? 이민아가 말했어요. 우리 이민아가 바로 증거예요. 제가 이미 이모와 통화했는데 이모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당신이 못 믿겠다면 지금 당장 이모께 전화해서 대질시켜 줄게요. 말하면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했어요. 좋아. 지금 당장 전화해서 대질시켜봐. 내가 이서연 씨가 네 말처럼 말하는지 볼 거야. 이민아는 제가 그렇게 흔쾌히 응할 줄은 예상하지 못하고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는 몇 번 울리더니 연결되었어요. 이모 그 박계란이라는 산후도우미에게 속은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이모가 아파트와 돈을 모두 자기에게 증여했다고 하고 증명 서류까지 위조했어요. 이모 어서 사람들에게 확실히 말해서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밝혀주세요. 전화 저편에서 이서연 씨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민아,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분명 박계란 언니에게 아파트와 돈을 증여했어. 이건 모두 나의 진정한 의지고 증명 서류도 합법적이고 유효해. 위조된 게 아니야. 계란 언니는 나의 은인이야. 내가 언니에게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언니에게 속을 수 있겠어? 어서 입 다물어. 더 이상 계란 언니를 모욕하지 마. 이민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손에 들린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이모,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 여자는 겨우 산후도우미일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귀한 재산을 증여할 수 있어요? 내 재산이야. 내가 누구에게 증여하든 내 마음이야.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이서연 씨가 말했어요. 내가 진작에 너에게 내 것을 탐내지 말고 내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도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을까지 와서 계란 언니를 모욕하다니. 너는 너무 심해. 오늘부터 너와는 친척 관계를 끊을 거야.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말을 마치고 이서연 씨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고 구경하던 마을 주민들은 모두 조용해졌어요. 이민아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창백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박지훈도 얼이 빠져서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저는 이민아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무슨 할 말이 있어? 너는 고의로 나를 모욕하고 나와 이서연 씨 사이를 이간질했는데 대체 무슨 목적이 있었던 거야? 이민아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때 남편과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계란,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들으셨죠? 이서연 씨가 직접 증여가 진정으로 유효하다고 증명했어요. 저는 아무도 속이지 않았고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전에 그 소문들은 모두 박지훈과 이민아가 고의로 퍼뜨린 거예요. 저의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서였죠. 마을 주민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드디어 변했어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죠. 당숙모 한 분이 말했어요. 계란아 미안해. 우리가 소문을 믿고 너를 오해했어. 맞아, 계란아. 우리가 잘못했어.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당숙도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사과에 신경 쓰지 않고 박지훈과 이민아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어요. 박지훈, 이민아. 너희들은 고의로 헛소문을 퍼뜨려 내 명예를 더럽혔고 나와 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 너희들은 반드시 나에게 사과하고 마을에 퍼뜨린 모든 소문을 해명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너희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거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박지훈은 당황했어요. 그는 두 걸음 뒤로 물러서며 애써 태연한 척 말했어요. 제가 왜 고모에게 사과해야 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민아는 더욱 분해했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박계란,
너무 우쭐거리지 마. 우리 이모가 너에게 홀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재산을 너에게 증여할 수 있겠어? 너는 그냥 사기꾼이야. 사기꾼. 저는 비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이서연 씨 댁에서 일할 때 근무일지, 이서연 씨가 쓴 감사 편지, 그리고 제가 이서연 씨와 아기를 돌보는 사진들을 꺼냈어요. 이것들은 제가 이서연 씨 댁에서 일했다는 증명 서류들이야. 저는 그 집에서 1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서연 씨와 아기를 세심하게 돌봤어. 이서연 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제가 제때 병원으로 데려갔고, 이서연 씨와 딸이 갈등을 겪을 때 제가 인내심 있게 조율했어. 저는 그분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고 그분은 저에게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거야.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 저는 이 모든 것을 마을 주민들 앞에 펼쳐놓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산후도우미로 18년 동안 제 두 손과 양심으로 돈을 벌었어. 매일 산모와 아기들을 돌보느라 허리가 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아들이 가정을 꾸리게 했으니 저는 떳떳해. 반면에 너희 둘. 저는 박지훈과 이민아를 가리키며 말했다. 박지훈, 너는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면 해. 딸이 김혜날로. 저는 박지훈과 이민아를 가리키며 말했다. 박지훈, 너는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며 내 돈을 빌려. 사업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헛소문을 퍼뜨려 나를 모욕했어. 이때 이서연 씨의 전화가 갑자기 또 걸려왔어요. 저는 스피커폰을 켜자 이서연 씨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어요. 계란 언니, 언니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까봐 일부러 다시 전화했어요. 이민아의 행동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녀는 수년 동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동안 제 재산을 탐냈고 저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면 저는 저 여산을 꼭 저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며 제게 아파트를 자기 아들에게 남겨주라고 설득하기도 했어. 이서연 씨는 잠시 뜸을 들이며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민아가 제 재산을 탐내고 이간질한 일들을 모든 친척들에게 알려서 모두가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알게 했어요. 계란 언니, 걱정 마세요. 저는 영원히 언니 편이에요. 만약 그녀가 또 언니를 괴롭히면 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전적으로 협조할게요. 마을 주민들은 이서연 씨의 말을 듣고 모두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민아를 보는 그들의 눈빛은 비난으로 가득 찼죠. 당 숙모 한 분이 말했어요. 세상에, 다 네가 꾸민 짓이었구나. 남의 계란이가 자기 노력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너는 남의 재산을 탐내서 여기까지 와서 착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너무 심하네. 맞아, 너무 뻔뻔해. 어서 계란이에게 사과해. 마을 주민들은 이민아와 박지훈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민아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마을 주민들의 비난 속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리가 풀려 쓰러질 뻔했죠. 박지훈은 더욱 놀라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는 정말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이 큰일 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마을 주민들의 압력에 박지훈은 어쩔 수 없이 제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고모, 죄송해요. 제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고모를 모욕해서는 안 됐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마을에 해명할게요. 이민아는 비록 분했지만 이를 악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계란, 죄송해요. 제가 당신을 모욕하고 우리 이모와 당신 사이를 이간질해서는 안 됐어요. 사과만으로는 부족해. 제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마을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모든 마을 주민들 앞에서 모든 소문을 해명하고 내 결백을 밝혀야 해. 박지훈과 이민아는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어요. 그날 오후 그들은 제가 말한 대로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모든 마을 주민들 앞에서 소문을 해명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죠. 마을 주민들도 모두 진실을 알게 되어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박지훈은 헛소문을 퍼뜨려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마을 회의에서 비판과 교육을 받았고 한 달 동안 마을 청소를 하는 벌을 받았어요. 이미 나는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죠. 며칠 후 그녀는 슬그머니 서울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녀가 서울로 돌아간 후에는 전에 했던 행동들 때문에 모든 친척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아무도 그녀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제 마음의 돌덩이가 드디어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을 가득 품었죠. 전에 저와 사이가 좋았던 이웃들은 특별히 우리 집에 찾아와 저를 위문하고 많은 농산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계란, 이제 됐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당신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네. 며느리도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가 끝까지 버텨내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더 그들에게 모욕을 당했을지 몰라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살고 있으면 남들이 모욕해도 두렵지 않아.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며칠 후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지훈이 전에 헛소문을 퍼뜨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제가 그의 법적 책임을 묻고 싶으면 도와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생각 끝에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사과하고 해명했고 마을 회의에서도 처벌을 받았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게요.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김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계란 언니는 정말 선량하시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중에 또 누가 언니를 괴롭히면 제가 꼭 언니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켜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마당을 보며 마음속으로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어요. 며칠간의 소동으로 저는 선량함과 진정성이 결코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죠. 저는 저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서연 씨의 인정과 보답을 얻었고 저의 끈기로 소문을 잠재우고 제 결백을 증명했어요. 저는 이서연 씨가 증여한 2억만 원 현금을 꺼내 일부는 은행에 저금하여 노후 자금으로 쓰고 일부는 아들에게 주어 생활을 개선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도록 했어요. 아들은 감동하여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 돈은 엄마가 직접 쓰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돈 쓸 일이 많지 않아. 네가 열심히 살아서 잘 지내면 엄마는 그걸로 만족해. 서울의 그 작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세를 놓기로 결정했어요. 이서연 씨가 특별히 중개인을 연결해 주어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새 놓았고 매달 1억씩만 월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 월세 덕분에 우리 생활은 더욱 여유로워졌어요. 저는 매일 아침 마을 광장에 산책하러 가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TV를 보거나 며느리 집안일을 좀 거들었어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죠. 생활은 평온하고 행복했어요. 가끔 이서연 씨에게 전화해서 이서연 씨와 아기 소식을 물으면 이서연 씨도 아기의 성장 과정이나 재미있는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시간 될 때 서울에 다시 놀러 오라고 초대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친자매처럼 정이 더욱 깊어졌어요. 이 모든 행복이 저의 노력과 선량함으로 얻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에 겪었던 고난과 억울함은 모두 과거가 되었죠. 저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소문에 흔들리지 않은 자신에게 감사했어요. 선한 일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한 일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는 것을 더욱 굳게 믿게 되었죠. 마음속에 선량함을 간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을에 경찰 몇 명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박지훈을 찾아 그를 데려갔죠. 나중에 우리는 박지훈이 헛소문을 퍼뜨려 저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도박과 사기 혐의로 많은 돈을 빚지고 신고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 그는 드디어
자기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박지우는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며 늘 불로소득을 꿈꾸는 사람이었으니 오늘날에 이른 것은 모두 자업자득이었죠. 저는 그가 감옥에서 잘 개과천선해서 출소 후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박지훈이 잡혀간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통쾌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당연한 벌을 받았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날을 보내지 않고 굳이 삐뚤어진 길을 가서 안타깝다고 말했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이 매우 평온했어요. 길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결과는 당연히 그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죠. 날들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저는 매일매일 충실하고 즐겁게 생활했어요.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마을 노인들과 함께 광장에 나가 태극권을 하고 에어로빅을 했죠. 다들 웃고 떠들며 각자의 생활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이좋게 지냈어요. 전에 저를 오해했던 마을 주민들도 종종 먼저 저에게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함께 산책하러 가자고 권하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기분 좋아하는 것을 보고 함께 행복해했어요. 제가 꽃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특별히 마당에 많은 장미와 국화를 심어주었죠. 꽃 피는 계절이 되면 마당은 옷에 찬란하게 예뻤어요. 저는 할 일 없을 때면 마당에 앉아 꽃을 손질하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며 이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어요. 아들은 제가 준 돈으로 작은 농자재 가게를 열었어요. 그는 사람이 성실하고 파는 물건의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마을 주민들이 모두 그의 가게를 이용해 주었죠. 사업은 점점 더 번창했고 아들도 점점 더 의욕이 넘쳤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비록 힘들었지만 얼굴에는 늘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아들이 점점 더 잘 지내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기뻤어요. 남편의 몸도 튼튼해졌어요. 매일 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거나 마을의 노인들과 바둑을 들어갔죠. 저녁에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남편이 가꾼 신선한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하루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따뜻하고 행복했죠. 이런 날들은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고생하며 살 때 꿈에서나 그리던 생활이었어요. 서울 아파트의 월세는 매달 제 통장으로 제때 입금되었어요. 저는 이 돈을 저금해서 일부는 집안의 비상자금으로 쓰고 일부는 나중에 손자가 대학에 갈 때 쓰려고 남겨두었죠. 가끔 남편과 상의해서 손자가 좀 더 크면 함께 서울에 가서 이서연 씨도 보고 저희 작은 아파트도 보러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이서연 씨 말인데 우리는 계속 연락하고 지냈어요. 일정 기간마다 이서연 씨는 저에게 서울 특산물을 보내주었어요. 떡이나 사탕, 그리고 노인에게 좋은 건강식품 같은 것들이었죠. 저도 이서연 씨에게 고향의 특산물을 보내주었어요. 땅콩이나 호두,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장아찌 같은 것들이었죠. 이서연 씨는 제가 담근 장아찌를 가장 좋아한다며 고향의 맛이 난다고 했어요. 한 번은 이서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어린 손자가 이미 걷고 말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영상 통화를 걸어 손자에게 저를 계란 할머니라고 부르게 했죠. 영상 속의 손자는 통통하고 눈이 커서 아주 귀여웠어요. 그가 젖살이 덜 빠진 목소리로 계란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제 마음이 다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 이서연 씨는 또 딸이 이제 자신에게 아주 효도하고 모녀 관계도 점점 더 좋아져서 저는 이서연 씨에게 진심으로 기뻤어요.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드디어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서연 씨에게 시간 될 때 꼭 서울에 가서 이서연 씨와 아기를 보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이서연 씨는 듣고는 아주 기뻐하며 직접 제가 좋아하는 서울 특색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죠. 이민아에 대해서는 그 후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그녀가 서울로 돌아간 후에는 전에 했던 행동들 때문에 모든 친척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이서연 씨라는 든든한 배경마저 잃어버려서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 많았는데 이제 갚을 능력이 없어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며 여기저기 숨어 지내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조금도 고소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가 너무나 비참하다고 생각했죠.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고 남의 재산을 탐내지 않고 착하게 살았더라면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저를 찾아와 저의 이야기를 마을 젊은이들에게 들려주어 저의 근면하고 선량하며 끈기 있는 정신을 배우게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거절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시골 아줌마일 뿐이에요. 배울 만한 것이 없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제 두 손으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했고 남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저 자신을 억울하게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자님이 말했어요. 계란 씨, 너무 겸손하시네요. 서울에서 18년 동안 고생하며 자기 노력으로 온 가족을 부양하고 고용주의 인정과 보답을 받았어요. 소문과 모욕에 맞서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지켜냈죠. 계란 씨의 이야기는 선한 일에는 선한 보답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이고 모든 사람이 배울 가치가 있어요. 나중에 이장님은 마을 전체 회의에서 저의 경험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줄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그들은 모두 저를 본받아 성실하게 노력하고 분투하여 자기 손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나 설날이 되었어요. 아들의 농자재 가게는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는 특별히 저와 남편에게 새 옷을 사주고 저에게는 황금 팔찌를, 며느리에게는 따뜻한 털신을 사주었어요. 온 가족이 즐겁게 세배하고 폭죽을 터뜨리며 시끌벅적한 설날을 보냈죠. 설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설날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들이 저에게 와인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엄마,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 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저희가 꼭 엄마께 효도해서 엄마가 편안한 노년을 보내시게 해드릴게요. 저는 와인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며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힘들지 않아. 너희들이 잘 지내는 것을 보면 엄마는 그걸로 행복해. 지난 1년 동안 우리 집은 많은 일을 겪었지만 다 지나갔어. 앞으로 우리 가족이 잘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남편도 말했어요. 맞아. 예전에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당신이 고생 많았지. 이제는 좋아졌어.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니 우리도 편안하게 지낼 때가 되었어. 창밖에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저는 옆에 있는 가족들을 보며 행복감이 가득했어요. 18년 전 홀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의 제 모습을 떠올렸죠. 그때 제 마음은 막막하고 불안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때의 저는 그저 남편 병을 고치고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싶었을 뿐이었죠. 저는 제 노년이 이렇게 행복하게 흘러갈 줄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행복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18년 동안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선량함과 진정성으로 얻어낸 것이었죠. 전에 겪었던 고난과 억울함은 모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했어요. 설이 지난 후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봄에 서울에 가서 이서연 씨를 보러 가기로 결정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서연 씨에게 가져다 줄 고향 특산물을 많이 준비해 주었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으니 제 마음은 18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막막함과 불안감 대신 기대감과 기쁨만이 가득했죠. 이서연 씨와 귀여운 어린 손자를 만날 생각에 다시 서울의 거나함을 느낄 생각에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밖 풍경이 조금씩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죠.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